하나TV 하나쌤입니다. 오늘은 바로 조선 전기와 중기, 후기 중에서 가장 전기와 후기를 딱 나누는 게 가운데 사건, 바로 임진왜란이거든요. 임진왜란과 양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고, 그 뒤로 그 전의 조선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세금도 많이 달라졌고, 뭐 여러 가지 뭐 왕권이라던가 뭐 정치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뀐, 신분제도 많이 동요가 됐고, 그런 임진왜란과 오늘 그리고 양란, 외란과 호란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강 교재 162페이지 펴시고요. 30강 조선전기의 대외관계와 양란. 이건데 앞에는 제가 이제 임진왜란만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임진왜란 가운데는 빨간색으로 써보자. 자, 임진왜란은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배경은 어땠을지,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그때 당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국제 정세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배경. 자, 어떤 분위기였느냐. 자, 일단 먼저 중국부터, 명나라부터. 명나라는 우리가 고려 후기에는 요동을 정벌하자, 그래서 명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요동 정벌을 하지 않고 위화도 회군으로 돌아온 뒤 그대로는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태종 이후부터는 관계가 나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사절을 교환하는 관계였다. 태종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약간 사절단을 파견하고 사절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조공도 바치는 그런 관계였어요. 왜냐면은 중국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좋게 지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진과의 관계. 여진은 나중에 이제 후금을 세우게 되고 그 후금이 나중에 청을 세우게 되죠. 그지만 여진족일 때는 그렇게 명하고 대적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지는 않는 상황이었어요. 북방민족의 하나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진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냈느냐, 좀 강경하게 대한 거. 자, 강경책은 아시다시피 세종대왕 때 어떻게 했죠? 여진족을 몰아내고 땅덩어리를 넓혔죠. 세종대왕 때 사군육진, 숫자로 쓸게요. 사군육진을 개척하죠. 사군육진 개척, 세종대왕 때. 이거는 이제 강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군육진의 땅 쪽에는 좀 다소 춥고 땅덩어리가 척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 가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일부러 강제적인 것도 좀 있지만 이주를 시킨 다음에 농사를 짓고 살게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막 황폐화된 땅을 개간하면은 네 땅으로 뭐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3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사가게 해서 살게 했다. 그래서 이제 사군육진에서 3인 정책으로 좀 강경책. 회유책은요, 회유책, 좀 달래주는 회유책은 그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을 우리나라로 와, 귀순해, 이런 식으로 귀순장려. 귀순을 장려하고 여진과의 그런 거래, 무역도 하기 시작하면서 무역소도 설치합니다. 무역소도 설치하는 식으로 좀 잘해주기도 하고, 막 약간 당근과 채찍 이런 식으로 강경하기도 하고 회유책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 자, 그럼 일본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일본과의 관계는 고려 말부터 계속 왜구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왜구는 대마도 섬에 본거지를 둔, 쓰시마 섬을 본거지를 둔 그런 해적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전라도 지역을 엄청나게 자주 와가지고 많이 털어갔어요. 그런 외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느냐, 역시 또 강경책과 회유책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강경책 같은 경우에는 대마도를 한번 정벌을 하죠. 이종무가, 요 역시 세종대왕 때 이종무가,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사군육직도 개척하고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했다라는 거야. 이것도 세종대왕 때.
칸이 없네. 여기다 쓸게요. 세종대왕 때. 좀 달래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달래주는 부분은 삼포를 제한적으로 개항을 했어요. 삼포. 삼포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부산포, 제포, 연포, 이렇게 부산포, 제포, 연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산 근처가 삼포예요. 아래 지방, 남부 지방의 부산 주변만 그렇게 오픈했다라는 거예요. 삼포를 개항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게 이제 삼포를 개항했다는 게 개해약조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세종대왕 때 거. 세종대왕 때 삼포를 개항하고 그것을 개해약조라고 해요.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회유책에 이어서 이렇게 약간 회유해주기도 했는데 일본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와가지고 자꾸 쳐들어오고 난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이미 예견된 거였어요. 우리나라가 좀 국방력을 키웠어야 했던 거죠. 막 성리학의 나라 막 공부만 하고 그랬던 것이 그뿐만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국방력도 키웠어야 되는데 결국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남부지방에서 계속 이렇게 삼포 그 근처에서 자꾸 일본 애들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중종 때 삼포해란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다른 색 펜으로 쓸게요. 회유책, 이렇게 강경과 회유책을 했지만 일본 애들이 많이 시끌시끌하게 했다라는 거야. 이거는 파란색으로. 이 뒤로 일본과의 관계가 삼포해란이 있었어요. 중종 때. 중종 때 삼포에 이제 이 부산포, 제포, 연포에서 거기서 이제 왜구들과 부딪히게 되는, 일본인들과 부딪히게 되는 그런 난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어서 역시 을묘년에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을묘외변. 자, 을묘외변은 역시 또 명종 때. 그 다음 왕 때 또 쳐들어와.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을묘해변은 삼포해란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전라도 곡창지대를 엄청나게 침범을 했어요. 이때 우리가 조금 더 대비를 했었어야 돼. 그게 좀 아쉽죠. 그래가지고 이이가 10만 대군을 양병하자, 국방력을 강화하자라고 건의를 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로 넘어갈게요. 결국 우리가 이제 좀 초반에는 당연히 엄청나게 당하게 되죠. 전개.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 부산진 동래성 이렇게 있으면요 바로 함락돼요. 함락되고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충주가 있는데 여기 충주 탐근대에서 아시다시피 신립장군이 뭐를 치고 배수진을 치고 배수진 뒤에 탐근대 그냥 뒤에다가 강을 두고 싸운 거예요. 어차피 강에 가도 죽고 빠져 죽고 그냥 끝까지 싸우자. 근데 이 신립장군이 진 이유는 신립장군은 기마병, 말 타고 싸우는 거를 잘하는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지를 선택을 한 건데 하필 비가 와요. 비가 오고 바닥은 추적추적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아니잖아. 당연히 비가 오면은 진흙바닥이 돼요. 그럼 진흙바닥이 되면 말이 달리기가 힘듭니다. 발이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비가 오면은 일본 애들도 막 조총에 불 붙이기 힘들고 얘네들도 힘들었겠지만 일단 수적으로 딸렸고 기마병이 제대로 힘을 못 썼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탐근대에서 대패하게 되고 신립장군 전사하고 계속 이제 바로 한양으로 올라오고 이 와중에 결국 선조는 저기 의주로 비난을 가게 되는 거죠. 초반에는 엄청 밀렸다라는 거. 여기서 아마 이 동래성에서 한양까지 오는데 한 10일 정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바로 갔어요. 바로 쭉. 근데 얘네가 쳐들어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뜬금 갑자기 쳐들어올 순 없잖아요. 얘네들의 명분은 뭐냐면 너네를 치는 게 아니라 명을 치려고 그래. 길을 좀 비켜줄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배로 가기엔 좀 힘드니까 길만 빌려줘. 뭐 이런 식인데 말도 안 되는 핑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싫다. 이렇게 우리 거절했더니 쳐들어온 거예요. 정명가도를 구실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런 구실인 거지. 머리를 잘 썼어. 니네가 그냥 길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너네도 치고 가야겠다. 막 이런 식의 뭐 구실. 어쨌든 정명가도 명나라로 가는 길을 좀 내줘라. 니네 길을 지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구실로 쳐들어옵니다. 자, 어쨌든 전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죠. 일본은 원래 전국시대였잖아요. 막 사무라이가 있고 다이묘가 있고 영주가 있고 이렇게 쪼각쪼각 나눠있던 나라였고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시대여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쪼각쪼각 있는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하면 그 안에 불만 세력들이 막 되게 많겠죠. 통일한 것에 대해서.
이 내부 집단의 불만을 하나로 딱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다른 외부 집단과 싸우는 게 최고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아빠랑 엄마랑 사이가 안 좋고 막 동생이랑 나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갑자기 한일전을 응원하면서 하나가 돼.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옆집이랑 갑자기 싸우게 돼. 엄마랑 아빠랑 나랑 가족 다 사이 안 좋은데 옆집이랑 싸우면 갑자기 우리 가족 건들지 마 이러면서 갑자기 하나가 되네. 그런 거를 노린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통일을 하고 난 뒤에 그런 불협화음을 전쟁으로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시대 통일. 전국시대 통일. 그래서 통일의 불만 세력을 좀 이렇게 다른 전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구실도 있었고, 정명가도 구실로 이제 침입을 하죠. 침입을 하고 20만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쉽게 동래성과 부산진이 함락하죠. 정말 처절하게 함락됩니다. 이 20만을 당연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부산진과 동래성에 있는 진짜 우리 군사력은 아마 한 2만? 많이 모아서 3만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적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 막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 처절하게 죽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 방어선으로 이제 충주 탕금대에서 대패하게 되고, 신립장군은 전사하고, 초반에는 엄청 그냥 당했다. 그리고 선조는 피난. 의주로 피난 가고, 그러면서 이제 명예 지원군을 요청하죠. 그 대립군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제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면서 이제 광해군에게 분조, 이제 조선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네가 이제 남아가지고 조선을 맡아서 해라 이러면서 이제 왕세자가 되고, 광해군이 남아가지고 덩그러니 나는 왜? 이러면서 이제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남아있게 된 거죠. 선조의 의주 피난.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그의 속 무조건 당했다. 근데 우리나라 이런 전쟁의 스토리를 보면요, 초반에는 계속 당해요. 보시면은 이제 한국전쟁도 그렇고 초반에 칵 당하다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뒤에서 이제 좀 다시 전세를 복구하게 되죠. 자, 반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격을 쓸 칸이 너무 없긴 하다. 다 쓸 수 있으려나? 반격은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에서 반격을 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크게 승리한 게 바로 수군이죠.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영웅이 이순신 아닙니까? 그 수군이 왜 임진왜란에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임진왜란은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싸움이잖아요. 그럼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가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그런 갑옷이나 먹을 것, 식량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조달을 하겠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로로 삼고 우리나라에 있는 곡창지대를 막 이렇게 막 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본에서 보급품이 와야 돼요. 그 보급품을 차단하는 거죠. 그런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한다. 그래서 이제 수군은 이순신의 연이은 승리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전세를 바꿀 수가 있었다라는 거. 대표적인 전투만 적어볼게요. 한산도 대첩. 자, 일단 수군이 이렇게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광해군이 이제 의병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려들, 그런 사람들, 이제 그 지방에 있었던 그런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의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 홍위 장군, 곽재우, 고경명, 이런 대표적인 의병들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뭐 유정대사, 뭐 서산대사 이런 식으로 사명대사, 이런 애들 이제 의병으로, 이제 의병이 근데 혼자서 의병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관군하고 손을 잡게 되죠. 의병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지리에 좀 약하죠. 이제 산 같은 데서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게릴라전으로 되게 적은 수에도 향토지리에 밝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움직여가지고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 전술로서 승리를 했다는 거, 의병은. 그리고 이제 관군이 명나라와
연합을 하고, 그리고 또 의병들도 가담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크게 이제 승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큰 승리가 이제 진주대첩. 김시민이 활약을 했던 진주대첩. 또 이어서 이제 행주대첩.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뭐 행주대첩은 행주치마로 뭐 돌을 날랐다 뭐 이런 사실이 있는데 사실 역사적인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랬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전쟁이 진짜 막 우리가 막 창 쏘고 막 이런 싸움도 있지만 정말 돌 던졌어요. 돌 던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성을 이제 성을 이렇게 정복을 하려고 일본 애들이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녀자들이 진짜 물을 끓여가지고 뒤에서 물 끓이고 있고 뜨거운 물 부었어요. 아 뜨거워 이렇게 떨어지고 정말 그런 식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정말 돌을 나를 법도 한 어쨌든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웠다. 그래서 그런 행주치마 일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진주대첩, 행주대첩 이렇게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좀 이렇게 뒤바뀌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잠시 이제 휴전을 해요. 잠시 휴전을 했는데 휴전을 했다가 또 쳐들어와. 그게 이제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이 나오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임진왜란 안에 정윤원에 한 번 더 쳐들어왔다 정유재란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걸 다 합쳐서 그냥 임진왜란으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왜란 중에 다르게 나눈다면 정유재란, 임진왜란 따로 있지만 그냥 이것까지 정유재란 포함해서 임진왜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 정유재란은 2차로 이제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휴전이 제대로 안 됐고 휴전을 했지만 이제 서로의 요구, 포로 송환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제 해결이 안 됐고 결국은 일본이 다시 한번 또 쳐들어와요. 2차 조선 침공. 이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일본의 2차 조선 침공. 그러니까 아쉬운 거야. 우리나라로 완전 먹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 밀리니까 아니야 끝까지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이 정유재란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순신의 명량 그 유명한 영화 있죠? 그거는 정유재란 중에 일어난 큰 전투죠. 명량해전. 명량. 명량해전 때 또 크게 승리를 하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해전이 마무리했던 해전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던 노량해전이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임진왜란 중에 이렇게 끝까지 싸워서 결국에는 이제 막아냈어요. 하지만 막아냈으면 뭐 하겠습니까? 국토가 완전 쑥대밭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결과를 한번 정리해보죠. 결과. 참 우리나라는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임진왜란도 그렇고 원나라 침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많은 우수한 문화재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때 엄청나게 또 소실을 하게 되고 유명한 도자기 뭐 청자 이런 거 이때 엄청 많이 가져왔어. 그래서 임진왜란은 일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진짜 교과서에 도자기 전쟁이라고 쓰여 있기도 해요. 문화를 교류하려고 했는데 조선이 교류하지 않아가지고 문화 교류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때 도자기를 많이 가져와서 일본의 도자기가 발전했다 막 이런 식의 그런 문화적인 발전이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이때 고려 청자 엄청 많이 가져갔고 일본의 도자기가 한층 발달하게 됩니다. 이삼평이라는 우리나라 도공 유명한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계속 만들게 해서 일본의 유명한 도자기가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런 식으로 일본은 문화가 엄청 발전을 하게 되죠. 일본은 그렇게 잃을 게 없었어. 임진왜란 때.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 또 많은 남자들이 죽었고 국토가 황폐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보죠. 자, 결과는 조선은 국토가 쑥대밭. 국토가 황폐화되니까 양안과 호적을 정리해서 누가 죽었고 어떤 땅이 남았고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세금은 이제 다시 걷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신분제가 동요됩니다. 왜냐면 전쟁 중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국가에 세금이 없는 거야. 국가에 이제 재정이 굴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명첩이라는 걸 남발해서 이제 관직을 파는 거죠.
그리고 노비들도 이렇게 막 해방해주고 전쟁에 나간다던가 공을 세우면 노비를 또 해방해주기도 하고 양인들에게 양반 신분을 주기도 하고 이런 공명청 남발로 납속죄과 공명청 남발로 신분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많이 이제 가짜 양반들이 생기게 되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욱더 양반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분위기가 어땠느냐. 이제 중국은 이제 여진과 명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명나라는 약해지고 후금은 강해지는 이런 식의 전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금이 나중에 청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제 후금은 여진이 후금을 세우게 되고 후금이 점점 세지고 있고 명은 쇠퇴하고 있는 분위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거. 발전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 통일하고 그 뒤에 이제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됩니다. 에도 막부 성립, 그리고 이제 문화 발전. 도자기라던가 이산평, 뭐 성리학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일본과 아예 교류를 하지 않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 속도 좋죠? 다시 또 에도 막부가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포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유정이 가가지고 승려가 가서 뭐 포로들을 송환했다 뭐 이런 일화가 있는데 뭐 여러 설이 있죠. 일본 애들이 막 뜨거워서 죽어라 이러면서 불을 막 떼줬더니 막 유정이 이렇게 쫙 이렇게 도수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뭐 냉골로 만들었다, 차갑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때 이제 일본과 그 뒤로 기후약조를 맺어요.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체결하고 쓸 칸이 없어. 포로 송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문화사절단. 잠시만요. 보이시죠? 칸이 모자라서. 잠깐만요. 이렇게, 이 정도? 그럼 보이겠다. 통신사를 결국 광해군 때 파견을 한다는 거, 포로를 송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숙종 때 안용복, 독도와 관련해서 안용복이 활약을 해서 독도가 우리 땅인 걸 뭐 확인받고 왔다, 숙종 때. 하지만 안용복은 바로 오자마자 곤장 맞고 벌 받죠. 예, 그 관리를 사칭했다는 이유로.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은 이렇게 한 번에 싹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파악해서 완벽히 임진왜란을 파악한 뒤 그리고 교재를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임진왜란에 이어서 이제 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두 차례 호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이제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고 광해군에게 잠시 왕세자 자리를 주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났잖아요. 드디어 이제 선조는 광해군을 엄청 미워했지만 영창대군을 막 왕위로 올리려고 했지만 결국 광해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인기도 높았고요. 임진왜란 때 같이 싸웠기 때문에. 자, 광해군이 즉위하게 됩니다. 자,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는 색깔이 너무 안 나온다. 잠시만요. 너무 안 보이는데? 빨강색으로 하지 말자. 잠시만요. 필요 다시 할게요. 빨간색에 흰색을 나중에 좀 섞어야겠다. 노랑으로 할게요. 다시. 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이어서 이제 호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는 광해군이 즉위를 하게 되죠. 자, 이제 광해군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광해군 즉위. 광해군이 즉위하고 난 뒤에 국제정세가 어땠냐면 아까도 나왔지만 명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었고 후금은 강성해지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광해군은 어떻게 해야 됐느냐. 명은 망해가고 후금은 강성해지고 있는데 중간에 낀 조선은 도대체 어떻게 외교를 해야지 살아남을까? 원래 조선은 명나라와 잘 지내죠. 그쵸?
그쵸? 그리고 후금하고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막 적대, 아니 오랑캐 이러면서 적대 관계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그럼 임진왜란때 이렇게 바로 당하고 국방력이 지금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금이 또 쳐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또 당할 거다. 이미 전쟁의 심각성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백성들이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후금과도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중립을 지키는 중립 외교를 하게 되는 거죠. 얘랑 둘이는 싸우고. 그러니까 명나라가 지원군을 보내라. 후금하고 싸우는데 지원군을 보내라. 그래요. 이제 어쨌든 지원군을 보내긴 보냅니다. 하지만 지원군의 그 대장이었던 강홍립한테 우리가 원치 않은 출병을 했다. 이렇게 후금한테 잘 얘기하고 투항해라. 굳이 싸워서 죽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금한테 강홍립이 우리는 명과의 의리 때문에 투항한 거지 니네 후금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로 해서 투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서인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이런 쪽팔린 외교를 하다니 어찌 오랑캐하게 투항을 하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중립외교를 비판하게 되죠. 요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 광해군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해군의 어린 동생, 이복동생 영창대군이 엄청 어렸었는데 7살인데 아무래도 영창대군이 존재하고 있으면 자신의 왕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영창대군의 어머니였던 임목대비를 갇혀버려요. 서궁에. 임목대비를 유폐시켜버리고 영창대군은 강화도에서 이제 그 위리안치된 상황에서 증살됩니다. 광해군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죽였지만 좀 잔인하게 죽였어요. 막 구들장에 엄청나게 뜨겁게 해가지고 말라 죽었다라고 합니다. 창문을 부여잡고 어머니를 부르며 죽었다고. 그래서 어쨌든 잔인하게 자기 동생을 죽였다. 이거를 패모살제, 약간 좀 패륜적인 행위를 했다. 이래가지고 이 패모살제, 중립외교 요것을 원인으로 결국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패륜적인 행위를 했다. 이제 자기 어머니와 동생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 이게 이제 패모살제의 의미예요. 중립외교. 요것 때문에 광해군은 이제 서인들한테 이제 찍히게 되죠. 그래도 광해군이 대동법도 실시했고, 이때 당시 전쟁 끝나고 나서 무슨 특산물을 뭐 낼 게 있겠어요. 토산물을 내기도 힘들고 세금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가장 부담이 됐던 세금, 바로 이제 이런 공납의 문제를 그냥 쌀이나 그런 화폐로 내라. 그러면은 공인이 직접 물건을 사가지고 나라에 내겠다. 이런 식으로 대동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동법을 실시했던 그 관청은 선의청이죠. 그러기도 하고 뭐 이제 동의보감을 완성을 하죠. 허준으로 하여금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고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동의보감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잘한 점도 많지만 어쨌든 그런 패륜적인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결국 쫓겨나게 되죠. 쓰다 보니까 다 노란색을 쓰게 됐네. 계속 노란색으로 가죠. 자,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즉위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임기가 짧은 동안 또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조반정. 반정이라는 건 잘못된 정치를 다시 돌린다. 이런 신하들의 명분이 이제 우리가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왕이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명분인데 인조를 왕위로 올립니다. 인조반정. 광해군은 쫓겨나고 인조가 왕위가 되죠. 이게 원인이 되죠. 패모살제, 중립외교. 요게 원인이 돼서 결국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게 되고 북인도 광해군과 함께 같이 북인도 축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이제 강화도에서 유배 갔다가 또 다른 데 유배 갔다가 마지막에 제주도까지 유배 갔다가 이러다가 이제 그래도 꽤 오래 살고 죽어요. 자, 이거 가지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북인이 축출되고 그리고 나서 인조가 즉위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중립외교를 당연히 싫어하겠죠. 굴욕적이다. 오랑캐랑 어디 손을 잡냐.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은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하게 돼요. 친명배금 정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외교 상황으로는 조금 판단 미스였던 거죠. 당연히 쳐들어오게 되지. 그리고 이런 친명배금 정책에다가 플러스 이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제 인조반정에 공을 세운 사람인데 그런데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줬어요. 약간 좀, 약간 출신이 좀 천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직접 다 싸웠는데도 1등 공을 주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괄이 열받았어.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이괄의 난을 빌미로 이제, 이괄의 난 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금방 무너지고 국방력이 약한 걸 보고, 후금이 쟤네 쳐들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서 딱 사이즈 나오네 그러면서 바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괄의 난을 빌미로 이거와 친명백은 정책이 또 원인이 돼서 쳐들어옵니다. 그게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은 이제 후금이 쳐들어온 겁니다. 후금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뭐 막을 수가 없어. 국방력이 그렇게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형제 맹약을 맺고 니네랑 교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화의를 하고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교류하지 않고 여전히 오랑캐 취급을 하고 막 계속 친명배금 정책 유지하니까 얘네가 이제 더 커지고 이제는 형제관계 안 되겠어. 너네 그냥 군신관계, 신하의 예의를 보여라. 이러면서 또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죠. 그러니까 호란의 호자는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묘년에 쳐들어왔을 때 후금이고요. 병자년에 쳐들어왔을 때는 이제 후금이 더 커져서 후금이 스케일이 더 커져서 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어. 그러니까 청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명나라도 멸망시킨 청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래서 청을 건국하고 나서 쳐들어온 거죠.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오게 됩니다. 병자호란 때 큰 이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싸우고 항전을 하는데 이제 끝까지 이제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죠. 영화 남한산성에 나오면은 이제 막 서로 싸우는 게 있습니다. 막 화해하자 아니면 끝까지 싸우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최명길이랑 이렇게 막 김상원이랑 싸우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원군도 오지도 않고 강화도까지 함락되고 나니까 결국에는 남한산성에서 계속 항전을 하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굴욕적인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삼전도의 굴욕은 이 후금, 오랑캐들, 청나라의 그런 그 굴복, 내가 졌다라는 그런 의식인데요. 9번 절하, 그러니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뭐 그런 건데, 이제 뭐 이마에 피가 났다, 뭐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쳤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굴욕적으로 인조가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머리를 거의 받아가면서 그렇게 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잘못하면 이렇게 피본다. 왕도 굴욕당하고 백성들도 많이 죽게 되고 이때 이 병자호란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강화도에서도 강화산성에도 얼마나 많은 아녀자들이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살해버리고 바다에 얼마나 많이 뛰어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청나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그래도 이제 정신을 못 차려. 병자호란 이후로도 이제 서인들이 자기네들이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임금이 굴욕을 당하고 병자호란한테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명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북벌을 추진을 해. 이제 효종 때. 그래서 이제 북벌운동을 추진합니다. 효종 때 송시열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북벌운동을 실제로 이제 추진하기보다는 약간 명분이죠. 서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에 해당되는 거고 그냥 명분을 유지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그냥 보여주기 행동이었고 효종 때 서인들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영청에서 정말 어영부영 준비합니다. 뭐 조총부대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실제로 행해지진 않았다. 청을 칠 정도의 국방력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북벌운동이 이어서요. 그 다음은 이 어영청에서 만들어진 이 조총부대가 어디에 쓰였느냐. 결국에는 북벌이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가 있냐면 나선정벌입니다. 나선은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청나라가 러시아랑 싸우게 되는데 이제 청나라가 러시아랑 싸우는데 우리 지원군을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청하고 조선이 이제 지원군이 돼서 러시아랑 싸웁니다. 이게 나선정벌이에요. 그런데 웃기게도
이 조선의 지원군이 어영청의 중심에서 북벌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조총 부대가 여기에 가요. 아, 이 뭐지? 북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가서 청을 도와주고 있네? 결국 북벌은 말로만 준비하는 거이지 실제로 행해지지는 못했던 그냥 명분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나선정부 이후로는 이제 북학론이 오히려 대두가 돼요. 우리가 청나라를 치는 거는 힘들고 차라리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 과학기술, 좀 청나라의 발전된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 오랑캐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신을 이제 제대로 차린 거죠. 실학자들이 이런 북학파들이 많아요. 박제가 뭐 이런 식으로 박제가, 박지원 이런 북학파들이 나타나게 되고 북학파들이 이제 이걸 추진을 하게 되고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 과학기술을 전래해야 된다. 과학기술이라든지 우리는 이때 수레도 없었어요. 수레 이렇게 정말 이렇게 큰 물건 왔다 갔다 하면 지게를 지고 다녔지 뭐 선박을 이용했지 길거리에 이렇게 수레도 없었고 포장된 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탄탄하게 수레가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자. 이렇게 좀 소비를 하고 상업을 발달시키자. 그리고 과학기술 같은 거 도입을 하자. 국방력도 강화하자. 뭐 이런 식의 좀 약간 열린 사고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북학론이 대두되고 이제 마지막은 이 청나라와의 국경 문제, 백두산 정계비를 만들게 돼요. 자,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건립하게 된 건데 이 백두산 정계비는 언제 많이 나오냐면 거론이 되냐면 간도 문제 얘기할 때 요거는 교재에 있는 거 좀 자세히 볼게요.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볼 것이냐 송화강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간도가 우리 땅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좀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토문강이라고 나오는데 이 토문강이 약간 어감이 두만강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두만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다. 토문강이 따로 있어요. 송화강 밑에 그 하류 나오는 게 토문강이거든요. 우리는 말 그대로 그게 토문강이다. 그래서 북간도, 간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압록강과 토문강의 경계로 국경선을 확정한다라는 백두산 정계비 기록이 있는데 아직도 중국이랑 토문강 해석을 가지고 간도가 우리 땅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청나라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이 부분은 흐름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해군, 인조, 그리고 이제 북벌운동, 효종, 그리고 이제 북학론이 대두되고 이러면서 이제 숙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선 후기로 점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란하고 호란은 딱 중간.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눠주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광해군의 중립외교 특히 중요하고요. 인조반정 이런 부분 왜 쫓겨나게 됐는지와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두 차례의 호란 그리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북벌운동이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나중에 북학론이 대두되고 이제 백두산 정계비까지 이렇게 흐름으로 쫙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조선 전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서 이제 쭉쭉 이제 붕당이라던가 붕당의 변질, 세도 정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와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영상에 클릭 부탁드립니다. 안녕.